오늘은 손님이 좀 많아졌어요. 도중에 좀 쉬는 걸 그만두고 생각하시면서 좀 속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선진국가로 가는 길, 언제쯤 우리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지난 역사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큰 나무 속에 다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의 뿌리가 언제쯤부터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지만은 제가 살아오고 또 경험해 본 바에 의하게 되면 3.1운동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가 내렸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 이전 일제 강점기가 오기 그때는 좀 얘기하기 민망하지만은 왕실을 중심으로 나라 구실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뭐 그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내 아내가 오래전에 한 번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이제 내던지면서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라가 됐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 보고서 신문에 무슨 그 역사 기록이 났냐 그랬더니 조선 왕조 마지막에 덕수궁에 우리 임금이 머무실 때인데 임금님이 며칠 동안 식사를 못했어요. 굶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 수라상의 식탁 속에 독극물이 들어와서 먹고 죽을까 하는 게 겁이 나니까 왕실이 굶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민구하니 가장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옆에 이제 지난번에 MBC 방송국 있던 곳인데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엔 러시아 영사관입니다. 그 영사관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날라다가 임금에게 바치고 또 임금이 식사를 하고서는 또 식기를 가져가서 이제 거기 가서 오고 2주일 동안을 러시아 영사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날라다 먹었다고. 이제 그 기사를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내야 하니까 신문에서 보고서 너무 답답하니까요. 나라가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됐나, 그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됐으니까 3.1운동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는 이미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다 따라쌌는데 3.1운동이 지금 꼭 100년인데 3.1운동을 겪으면서 온 국민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의 단위가 생각이 나와 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잘 되면 됐고 가정 행복하면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쭉 이제 고통스러운 생애를 쭉 살고 보니까 이게 가정이 중심이지 아니고 민족 국가가 중심이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민족이 있어야 가족도 가족 구실을 할 테니까 안 되겠다 말이죠. 그때 제일 큰 변화가 뭔가 하니 나와 내 가족으로 살던 단위가 민족의식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 고통을 살는데 고통을 겪으면서 민족의식이 생겼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거 이제 첫째 제일 큰 조건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민족의식을 되찾고 나니까 누구나 똑같이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배워야 살겠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문맹자가 많고 이래가지고선 안 되겠다. 교육을 받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3.1운동 계기로 제일 큰 변화가 민구안이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젠 배워야 산다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제 아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면, 어머니 언제 그 한글 배우셨느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누구 한글 여자들은 배울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내 애삼촌이 이제 공부하는 걸 옆에서 보고 해서 배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배워야 살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고생하고 학교를 많이 세웠지만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 민족이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보다도 교육이 먼저다 말이죠. 그래서 또 학교 교육을 많이 이끌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 하면 너무 크니까 그 당시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서울은 안 좁았습니다. 그 뭐 이제 남산 가운데 그곳밖에 없어요. 좁은 데거든요. 그 좁은 데 선교사들이 와서 만들어준 학교만 해도 연희전문학교가 있죠.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죠. 그 다음에 경신학교가 생겼죠. 배제학교가 생겼죠. 이화여고가 생겼죠. 배화여고가 생겼습니다. 그 좁은 곳에 학교가 전문학교까지 합해서 7개가 생겼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교육의 열성이 있었겠는가 이제 그거 압니다. 이제 그때 또 보성전문학교도 생겼고요. 희문학교, 보성학교, 중앙학교 다 그때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교육의 도가니라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2의 도시가 평양입니다. 제2의 도시가 평양인데 선교사들이 세워진 학교도 숭실전문학교가 생기고요. 숭실중학교가 생기고, 숭이여자중학교가 생기고, 광성학교가 생기고, 정여자중학교가 생기고, 5학교가 그 좁은 평양에 생겼다 하는 생각하면 무척 교육이 많이 갑자기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3도시가 이제 대구죠. 그러니까 대구에도 생겼죠. 광주에도 생겼죠. 전주에도 생겼죠. 저 순천까지 생겼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도와준 그 교육 열성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 대신 또 이제 우리도 자꾸 학교를 세웠는데, 제일 그때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민관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그때 생겼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다 같은 해 태어났다고 생일이 같다고 말이죠. 이제 신문에 좀 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나하고 동갑입니다. 그때 이제 교육의 열성인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애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짧은 시일 안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보다도 애국 사람들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은 교육받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필리핀이 있잖아요. 필리핀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한 나라고 그 전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온 나라니까 앞설 줄 알았는데, 필리핀의 국민 소득이
70달러, 80달러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우리도 그만큼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정말 경제가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필리핀은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 3만 달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무엇이 만들었는가? 역시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을 만들어준 것은 온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교육받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지 않아 모르니까 그때 그 교육이 이제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오늘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을 겪고서 그런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 동안 지났는가? 25년 동안이 이제 지나서 해방이 되는데요. 이 25년 동안에 교육을 아주 뿌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로부터 새기고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당시 민족이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요, 울타리 속에 살던 국민들이 다른 나라 좀 보자, 세계가 어떻게 살아 좀 보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국민이 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20살 돼서 일본에 이제 대학 공부를 갔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을 간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손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좀 신학 공부 위해서 데려가고 그랬는데 얼마 없었는데요. 그때 내가 일본에 가서 대학생이 돼가지고서 일본 교회에 가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교인도 많잖아요. 교회에서 민구하니 누구 아들은 프랑스에 갔다고, 누구 딸은 독일에 갔다고 말이죠. 누구 아들은 이제 미국 갔다고. 그때도 일본은 벌써 미국만 아니고요. 구라파에 다 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니까 국민이 이제 크게 자랄 수 있는 한 계기가 됐는데 우리도 그 혜택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나 뭐 중국만이 아니고 우리 밖에 큰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 큰 세계와 연결이 되게 되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해방될 때 다 같이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고서 이 교육의 열성이 있어서 국민이 다 자랐죠. 다 자랐는데 불행하게도 38선이 생기면서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는데 나는 그때 이제 해방을 평양에서 맞이하니까 이제 북쪽에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북쪽이 남쪽보다도 먼저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오는 인문관이 공산주의 국가가 가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나 똑같은 과정을 봤습니다. 러시아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공산주의 국가가 다 똑같은데 내가 이제 그때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한 달쯤 지났을,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안 됐을 때인데 내 고향이 이제 평양 만경대입니다. 그 만경대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나보고 뭐라 그런 거 아니 우리 만경대에서 태어났던 김성주가 있는데 이번에 애국에 나가 쭉 있다가 돌아왔다고. 그래서 동네 어른들한테 이제 그 돌아온 인사하는 잔치를 아침에 하는데 나보고도 가자고 그래요. 사실 나는 젊었으니까 25살이니까요. 갈 자격은 없습니다. 다 가는 분들이 이제 교회 장로님들 또 마을 이제 어른들이 가는데 그래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도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왔던 사람이 이제 김성주인데 그 잔치에 베푼 건 이제 김성주 할아버지 집입니다. 그런데 그 김성주가 한 달 있다가 김일성으로 변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물론 나도 모르고요. 가서 이제 몇 사람이 앉아서 조반을 쭉 먹고서 이제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그 임재훈 장로라고 그 김일성 가정하고 좀 가까운 장로님이 그 김성주 보고서 올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하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으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어른들 앞이니까 이제 앉아서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이게 일어서서 하는 말이 뭐고하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할 일들인데 제일 첫째가 뭐고하니 친일파 숙제이라고 친일파 다 내쫓고 친일파 숙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고하니 모든 국토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나라에서 가져야 한다고. 국토를 전부 나라가 차지해야 한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고하니 모든 기업체 있죠. 공장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그거 이제 나라가 다 맡아서 하고 개인이 하는 건 이제 허락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6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초등학생이 숙제에 맡았던 걸 선생님한테 발표하듯이 하나, 둘, 셋, 넷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상하다. 저건 저 김성주가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발표할 자격도 없고 공부도 안 했을 텐데 김성주가 공산당원이 됐구나 말이죠. 공산당은 어디 가든지 다 똑같으니까 말이죠. 공산당원이로구나 말이죠. 공산당원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발을 끝내고서 이제 돌아오고 한 20일쯤 됐을까요? 한 달 가까이 이제 됐는데 또 동네 어른들이 나한테 연락하더니 10월, 그해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난 좀 쉬고 싶은데 좀 다녀오시라고 가서 김일성 장군 만나고 와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리고서 난 이제 못 가고 이제 동네 어른들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됐는데 그 김일성 장군 환영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한테 오더니 민구하니 김생 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이죠. 왜요? 그랬더니 김일성 장군이 누구가 했더니 우리 동네 성주야. 우리 조반 같이 먹은 성주야 말이죠. 그때 성주는 이제 나보다 8년 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 나보다 선배죠. 그런데 그 성주가 김일성이 됐다 하니까 다 이해하죠. 근데 어떻게 그 김일성 환영회를 10월 3일에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구안이 38선으로 이제 정보가 다 끊어지고 마니까요. 평양 사람들은 이제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따만큼 서울에서 이제 소식이 온다고 뉴스가 오게 되면 벽보가 붙습니다. 이제 평양 거리에 벽보가 붙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이 붙는 벽보가 뭔가하니 앞으로 독립국가가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도하게 되겠는가 말이죠. 요새 말하면 이제 정부를 누가 맡아서 하겠냐 그거죠.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 이제 벽보가 붙는데 다 똑같은 벽보인데 뭔가하니 서울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서재필, 또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김일성 장군, 마지막에 안재홍, 이런 5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붙은데 그 5사람 쭉 보면 다 서울로 갈 사람인데 평양으로 올 사람은 김일성 장군이가 돼요. 만주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려면 평양 거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김일성 장군은 평양으로 올 거다 말이죠. 그리고 고향이 평안남도는 틀림없고 강서냐 영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50대 60대쯤 되는 김일성 장군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을 한다 하니까
누구도 모르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 인사로 쓱 나타나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동네 성주거든요. 잘못 봤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성주라고 말이죠. 성주가 김일성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나도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더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 소련 군사 이제 그 장군이죠. 스티코프 장군이 다 가만 보니까 평양에다가 김일성 장군을 내놓게 되면 평양 시민들은 환영할 거다. 누구든지 다 지지할 거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이 김일성이 이제 원산으로 만주에 있다가 원산으로 왔는데 그 왔던 사람이 고향에 한번 이게 들려가지고서는 그동안 작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김일성 장군이 될 테니까 이전 김일성 장군이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앞으로 네가 맡아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때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이 언제쯤 생겼는가? 10월 3일에 김일성 장군이 환영식 끝난 다음부터 김일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얼마 있다가 움직인 다음에 계획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이제 조선이 이제 우리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남한은 저거 어떻게 두었더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점령해 가지고서 공산국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생긴 그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 지금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6.25 전쟁이 남쪽에서 일으켰느냐 북쪽에서 일으켰느냐 할 때 우리 자유국가는 전부는 북한에서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뭔고 하니 남쪽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남침이라고 말이죠.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모든 비밀 서류가 다 나오니까 그때는 뭐이거 하니 이건 이제는 북한에서 일으켰다 하는 것으로 이제 다 알게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북한은 해방되는 해 10월부터 벌써 준비했고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밟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건 그때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건 전쟁 못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정부가 생기고 2년도 되기 전에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건 그건 좀 뜻밖의 일이죠. 근데 이제는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다 준비해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이제 늦게 48년에 이제 정부가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이제 정부가 되지 않았어요. 되는데,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든 그 전쟁 기록을 쭉 보고, 김석원 장군이 직접 우리 삼설리라고 하는 잡지에 고백했던 걸 쭉 보게 되면, 이게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전혀 전쟁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전쟁 나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북한은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6.25 전쟁이 나는 날 6월 15일이죠. 6월 25일이죠. 6.25 전쟁 나는 날 이건 내가 이제 겪은 건데요. 6월 15일에 25일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에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서울 시내 덕수교회에 나갔는데 쭉 보니까 벌써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새벽에 0시에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방송이 들려나오는데 군 장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이죠. 또 휴가 맡았던 군인들은 다 본대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뭐 어수선하고 뭐 떠들고 야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그렇게 돼서 급하게 됐느냐.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서 두 가지 이제 대한민국에 꺼낸 겁니다. 하나는 민관이 북한에 있던 조만식 그 선생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테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이주와 김삼룡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산당 책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을 보내주면 북한에서 조만식 장로를 보내줄 테니까 교환하자. 기독교 연맹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관이 전쟁 일으키기 전에 공산당 책임자 두 사람을 구출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한 3, 4개월 동안에는 북한에서 어떻게 하니 여기저기 조금씩 전투를 했습니다. 그걸 왜 했냐면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다 준비해서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민관이 6월 25일 토요일이죠. 일요일이죠.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 있는 그 국방부가 있죠. 그 바로 뒤에 육군회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 육군회관을 민관이 대한민국의 육군 장교들을 위한 이제 파티도 열고 하는 잔치하는 장소를 그 전대했고 낙성식이 언제 있었는 거 아니? 6월 24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 낙성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누구 아니? 일선에 있던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들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육군회관 이제 그 준공식에 모여가지고서 술 마시고 놀고 뭐 반찬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또 주말이니까 어떤 거 아니 군인들에게는 다 휴가를 줬습니다.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나가서 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선에 있던 군인들은 휴가를 보냈죠. 지휘관들은 전부 거기에 모여서 잔치하느라고 술 마시고 밤새웠죠. 그 밤 0시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한데요. 이북에서는 어떤 거 아니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빨리 가면 2주일이면 가고 말이죠. 늦어도 한 달이면 부산까지 간다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6개월 나니까 이제 서울에 있던 사람들,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고맙게도 그 아주 무기도 못 가지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막기 시작하고요. 또 유엔군이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전세를 바꾸어 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뭐 너무 정부 생기자마자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공산당 모략에 넘어갔습니다. 사령군 지휘관들까지 다 빠지고요. 군인들에게는 휴가까지 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고서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미안한 말씀 아까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1950년이거든요. 그 나는 1947년 이제 9월에 이제 서울에 정착을 해가지고 38살 넘어서 와서 중앙학교 교사가 돼가지고서 이제 얼마 지났을 때입니다. 1950년 정월 초하루날인데요. 초하루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뭐 문 앞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꿈을 꾸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저벅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소가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문 앞에 누가 있나 하고서 이제 꿈에 문을 열고서 나가보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있는데 저 북쪽에서부터 신장로길 같은 넓은 길 통해서 쭉 왔는데 내 앞을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고 또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복이나 이제 군인들 크기를 쭉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다 커 보이고요. 또 애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애국 사람 같이 무장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 꿈에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언제 저렇게 많은 군인이 저 북쪽에서부터 우리 집 앞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그래 나가서 저 북쪽을 쭉 보고서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고 이렇게 자꾸 살폈더니 저 군대들이 시작하는 저 끝에 사진이 하나 초상화가 있는데 러시아의 스탈린의 사진이에요. 스탈린 사진 거기 있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걸 보고서 어떤 거 아니, 아이고, 저건 공산군이라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군이지 뭐 대한민국이다 북한이다 보다도 그래서 내 느낌인 거 아니 공산군이라구나 말이죠. 스탈린의 사진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꿈을 깼습니다. 정말 초한 날 밤에 이런 꿈을 꾸고 나니까 금년에는 무슨 좀 뜻밖의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난 걸 이러이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초한 날 밤 꿈에 내가 봤던 건데 이건 전쟁이다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잠깐 끝날 전투가 아니고 이건 완전한 전쟁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도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 안 했는데 내 예감이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중앙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우리 교장실을 찾아가서 심영필 교장이 많이 제 선배죠. 교장 선생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가 다 음식을 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건 틀림없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일 테니까 우리 학교에 돈이 지금 전부 학생들한테 수업료 받은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3개월 봉급을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더라도 그 돈 가지고 3개월은 지날 수 있으니까 안 하게 되면 이게 공산군에 넘어가면 학교 돈 다 없어지고 뭐 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내가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났거든요. 그러다 보고 한참 생각해보더니 민관이 글쎄 그렇게 해도 좋긴 하겠는데 우리 교주 선생님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신데요. 교주 선생님 허락하실까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 하게 되면 돈 다 없어지고 우리만 고생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서 의논해 보겠다고. 그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밑에 우리 인천 선생님이 사셨으니까요. 가서 얘기했겠죠. 가서 우리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되건 한 1년도 안 되는 북한에서 온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얘기하면 인관이 이건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서 3개월씩 봉급을 미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인천 선생은 도량이 넓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날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돈 다 은행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3개월씩 봉급 다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앙학교 선생님들은요, 그 전쟁 3개월 동안 다 편안히 살았다. 나도 그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 선생님이 고려대학에도 교수 되시거든요. 고려대학의 현상현 선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중앙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냐. 그러니까 현상현 선생님이 뭐라 그러고 하니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책임자인데 그 공금을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니까 저는 그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인데 아주 현상현 선생님 또 아주 의지가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 이제 전쟁이 이제 확실하게 되니까 우리 교장 인천 선생님 인관이 현상현 총장한테 연락해서 피란 가자고 말이죠. 아무래도 공산구도 만들 테니까 피란 가자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상현 선생님 인관이 저는 피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이 되든지 인민공화국이 되든지 단 하나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이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피란 안 갑니다. 그냥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만 붙들려 갔어요.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서양사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8선이 생긴다 하는 거 알고 나니까 말이죠. 그 선생님이 뭐 하라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 개인 재산은 다 뺏길 거고 부자들은 다 재산 몰수당한다 하는 거 아니까 그 김성식 선생님 어떻게 했는 거 아니 38선이 생긴다.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국가, 공산주의자가 이제 공산군이 온다 하니까 그때 재산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그 재산 다 가지고 서울에 와서 고려대학의 교수를 가지면서 누구 안에 명륜동에 아주 좋은 집도 다 사시고 재산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안 사람들은 피란 가고 그렇게 지날 수 있고 공산주의도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만 다 좀 불행해지고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났다고 하는 것도 알고 북한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아는데 뭐 공산주의라고 우리하고 다르겠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혼란도 겪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민관이 3.1운동에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이 났으니까 이 기간은 혼란한 기간이고요.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했느냐. 물론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생길 때부터 시작했지만은 전쟁이 2년 후에 나가지고서 다 흩어지고 말았으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쟁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그 전에는 정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혼란 속에 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물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전쟁이 된 다음에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7, 8년 정부가 되고서 7, 8년 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건데 세계 이제 어느 나라든지 신생국가, 처음 생기는 나라, 또 후진국가, 뒤떨어진 나라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민관이 독재 정권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생기고 4.19 혁명이 날 때까지는 이승만 박사의 독재 정권입니다. 그 이제 4.19 200명이나 되는 우리 젊은이들 희생시키고서 그걸로 끝나면서 다시는 정부가 국민을 권력으로 지배하는 독재 정치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단계를 우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는 게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 그 단계를 넘지 못한 나라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넘었는가? 그동안 국민이 교육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4.19 혁명을 어른이 일으킨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일으켰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대학생들보다도 고등학생들까지 참가해가지고서 일으킨 게 이제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4.19 혁명까지는 정부 권력으로 지배하는 독재 정권이 우리가 끝냈습니다. 이게 다 교육받은 국민의 혜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독재 정치를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는 군대가 독재를 했습니다. 그 군대가 독재하는 게 얼마나 계속됐는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하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그건 군사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생겨서부터 정부적인 정권의 독재고요. 또 거기서부터 또 군사 정권이요. 그러니까 이 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뭔가하니 독재 정권입니다. 이건 후진 국가는 지금도 다 겪고 있습니다. 지금 타일랜드도 그거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내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이 이게 독재 정권 밑에서 다 4.19의 희생도 겪고 또 군사 정권의 민주화 투쟁도 있고 근데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게 혼란 가운데서 40년을 보냈겠는데 교육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받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슬기롭게 보냈습니다. 하나는 4.19까지 강이 하나 생겼는데 뭔가니 정부가 국민을 독재 정권으로 지배하는 건 전 이 강 건너 왔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그거 하나 막았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제 전두환 대통령까지 끝날 때까지 이건 군사 독재인데 이것도 우리가 민주화 투쟁에 성공했고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끝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니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예. 권력이 하나는 정치 권력이고요. 하나는 군사 권력이니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건 이제 세계 어느 나라나 신생국가나 후진국가는 다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40년 동안이나 치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런 고통을 겪으면 국민들이 고통하고 그걸 해결을 못하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걸 해결한 것뿐만 아니고 두 가지 큰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박사 정권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민구하니 대한민국이 가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건 뭐 이승만 박사 공로도 있었지만은 6.25 전쟁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민구하니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것은 자유민주 국가다. 이거 우리 헌법입니다. 이건 확고합니다. 앞으로 100년도 그건 글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얻었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그 뿌리의 밑둥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게 뭐니?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는 동안에 한국 경제가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애국에 나가기 때문에요. 한강의 기적을 얘기할 때 새마을운동 얘기합니다. 우리도 새마을운동 좀 하자 말이죠. 그런 때가 있어야 나라가 산다. 이건 아시아에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를 아주 완전히 확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실패를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때 성공할 우리가 지금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행을 해봐도 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뭐 가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많이 좀 다녀보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충청남도 이제 예산 가게 되면 예당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가 됐기 때문에 그 일대 사람들은 가물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 홍수가 났다, 그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 안전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당 호수가 생겼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게 되면 이제 서산이 있는데, 거기 가도 이제 우리나라 처음 생긴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그 발전소에 강연을 갔다가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 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발전소인데, 화력발전인데 이게 언제 생겼던가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 어디 갔는지 그렇습니다. 또 경상남도 창원에 갑니다. 창원에 가게 되면 그 상당히 좋은 도시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는 도시가 되고요. 저쪽은 이제 공업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도시가 정리되고 그러니까 그 지금 도청 소재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가 이거 옛날에는 시골이 됐는데 이쪽은 마산이고 이쪽은 진해고 여기는 시골이 됐는데 이젠 마산 진해보다도 더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는가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시작이 됐다고. 뭐 부산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하고 울산하고 우리 포항 얘기하는데요. 울산 포항은 그건 완전히 우리 공업도시의 심장이 되는데요.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 때 됐습니다. 내가 일본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주 일본 대학의 동창회 회장이 일본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왔어요. 오더니 나보고 포항제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에 두 유명한 제철 회사가 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그 동창회 회장이 그 가운데 한 제철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회장도 했습니다. 그 회장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시아에서 제철 회사 하면 일본이 다 차지하고 했다고. 근데 포항제철 된 다음에 그만 한국한테 다 뺏겠다고 말이죠. 많은 걸 뺏겠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실패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고마운 어른이고요. 고마운 지도자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해석해서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한 건 다 남았습니다. 경제는 그래 남았습니다. 공화당을 만들고 정치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절반은 남고 절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 때는 자기가 영구 집권한다고 할 때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공식이라고 봐요. 박정희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지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정치하지 아니하고 나는 희생도 해도 좋으니까 민족 국가를 걱정해서 한 건 남습니다. 그런데 정당에 들어가서 정권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 인기 나 지지받겠다고 하는 개인 생각하면 그 나라가 병듭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얘기를 제가 다른 시간에 좀 얘기했으니까 뭐 많이 그렇게 다들 또 아시는 일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요, 세계에서 뭐 12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 12 가운데 들어간다는데 미국이 들어가고 일본이 들어가고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 대학의 교수를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상하게 내 아들이 이제 독일서 뭐 교수가 되고 내 둘째 아들은 또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가 되니까 우리 집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보고서는 다 놀라는 게 민관이 서울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말이죠. 서울이 이렇게 좋아졌냐고 말이죠. 다 놀랍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국민이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국민이 잘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이제 좌우해주고 이끌어주어서 오늘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들어올 때는 아주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1981년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쯤 되는 거예요. 1981년인데요. 서울대학에서 10년에 한 번씩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과에서 쭉 하는데요. 이게 의식구조가 변하는 건 이게 쉽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1981년에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발표한 걸 내가 이제 신문에서 이제 봤는데요. 그게 뭐 나오는 거 아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인 거 아니?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 먹을 거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하겠다고 먹을 거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하는 게 86%입니다. 국민의 86%가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이제 희망이 있구나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된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대한민국은 좀 단군 이래에 국민이 이렇게 일을 사랑하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몰랐는데 그때 우리가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발표가 있기 조금 전에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와서 머무는 동안에 물고 안에 그 호크 수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서 하는 말이 물고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이건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호크 수상이 저희 나라에 돌아가서 호주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이 가보라고 말이죠. 아주 대단한 나라라고 말이죠. 그 일을 사랑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제일 놀라게 물고하니 그때 이제 삼성그룹, 무슨 현대그룹, 대우그룹, LG그룹들 있지 않았어요? 그 큰 그룹만 아니고 그 중견 그룹들이 전부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여기 사원들이 어떻게 거 아니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하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고요. 거기서 자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집에 퇴근했던 어떤 거 아니 다음 달 또 월요일은 출근하게 돼요. 그걸 호크수상이 보고서 말이죠. 이런 나라는 없다고 말이죠. 이건 상상 못할 나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뭐라는 거 아니 자기 국민들 보고 가서 하는 말이 뭔 거 아니 지금은 한국 경제가 우리보다 내려와 있지만은 앞으로 한국 경제는 일본 다음에 올라간다고.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인데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말이죠.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그럼 그 86%가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나 일하겠다 하는 게 그 밖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일까요? 그 누굴까? 어떤 사람인가? 그 내가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건 통계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잘못 자라난 부잣집 아들 딸들이라고 그래요. 잘못 자라난 부잣집 아들 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나보고 뭐인고하니 그 당시엔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잘 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스포츠카고 돌아다니고 얘들을 제외하고는 다 일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요. 그 교육 잘못 받은 부잣집 애들 할 수 없지 말이죠. 걔들도 이 다음에 이제 철주는 달라지겠지. 근데 이젠 그것도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를 일으켰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한 긴 세월이 지났죠. 이승만 박사 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권력사회가 끝났으니까 긴 세월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끝나고 나니까 언제쯤 되는가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나올 때 그때 전에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안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덕택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았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쯤 돼서는 권력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군대가 나와서 뭐 정치한다 하는 것도 이제 허락을 안 하고요. 독재 정권도 이건 이제 국민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는데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완전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권력국가에 대해서 법치국가라고 부릅니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30여 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서 어려움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시대에 살아간 걸 쭉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위대한 민족이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가만 보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수준이 낮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데 문화부문, 젊은이들이 세상 나가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 이건 대단합니다. 젊은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 이제 희망이 있고 그럽니다. 그 이제 법치국가가 됐습니다. 법치국가는 뭔가하니 두 가지가 확실한데요. 첫째는 뭔가하니 이제는 법이 지배하지 권력은 허락되지 않는 사회.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치국가에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하니 법치국가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다.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언제쯤 다시 넘어가서 제3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진짜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가? 지금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가운데 뭐 모르겠는 거 아니? 이 법치국가 다음에 제3의 질서국가. 정치보다도 국민들의 자율적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글로 가자 하게 되면 방향이 글로 가겠는데 그런 제3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게 되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갈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3의 국가로 이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질서 있는 사회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 몇 가지만 그저 잠깐 말씀드리는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에 이민을 간다 하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그런데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가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민을 많이 가긴 어디에 많이 갔는가? 미국에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캐나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가는가? 편안히 안정된 사회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캐나다를 갑니다. 좀 더 유능하게 내 능력을 발휘하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어렵더라도 캐나다 안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이제 여러 번 갔습니다. 교포들 강연을 위해서도 가고 이제 여러 번 갔는데요. 한 번 갔을 때 내 제자가 캐나다 교회 한인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캐나다의 목사님들은 가난하진 않지만은 중산층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나라에서 이제 봉급을 주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올라가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은 어떠는 거 아니? 아주 최고급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나는 이제 캐나다 갔더니 그날 이제 캐나다를 초대해 주는 사람들이 등관이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그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 아래층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라 그러죠. 이 아파트에 오는 외국 손님들은 그 아래에 있는 호텔 방에 있습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하죠. 거기에 내가 이제 머물게 돼서 한 3, 4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만나고 뭐 얘기하죠. 시간 올라가고 그런데 한 번 그 목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캐나다 목사님들도 부자는 물론 없고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 다 좀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께 가장 좋은 그 아파트에 사시냐고 그랬어요. 그때 나보고 뭐라고 하니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들 덕택이죠. 그래요. 아들이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내 아들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토론토 병원에 의사가 됐다고. 근데 얘가 좀 인정받는 좋은 의사기 때문에 이제 의사로 있었는데 자꾸 미국 병원에서 말이죠. 봉급을 배로 줄 테니까 오라고 말이죠. 봉급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만 미국으로 갔다고 말이죠. 근데 미국 가서 결혼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한국 여자가 또 미국에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니까 수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입이 있으니까 어떤 거아니 아버지한테 보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 산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나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편안하게 안정된 사회, 실업자가 없는 사회가 원하면 캐나다가 괜찮다고. 그런데 교수도 의사도 누구도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또 다 미국으로 간다고 말이죠. 그럼 평균하게 되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고르게 사는 건 캐나다입니다. 그러나 평균하게 되면 미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캐나다와 미국 이민 가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갑니다. 미국에서 가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우리 제도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뭐 집안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내 손녀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서대문에 그 연소중학교가 그 남녀공학중학교를 이제 다니고 이화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이제 갔어요. 가서 1학년 끝나고 이제 2학년쯤 되니까 얘가 뭐인고 하니 이제부터 내내 수능 시험 준비만 자꾸 하다가 뭐 좋은 세월 다 바치고 말이죠. 그리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독일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좀 다 애국 가려면 가보겠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미국 어디 기독교 교회 연락해가지고서 말이죠. 내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좀 홈스테이에서 받아줘가지고서 키워주면 어떻겠냐 말이죠. 거기서 문구안이 좋다고 보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같으면 이제 고2부터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겠대요. 거기만 이제 매달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거 없거든요. 전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쭉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성적 보게 되면 이게 내가 할아버지니까 잘 알고요. 교장선생한테도 얘기 들어보는데 중학교 때는 A급이 잘 못 되고요. B 플러스 정도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A급이 잘 안 됐거든요. 그 B 플러스 정도가 되니까 이제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미국 가서 다니니까 말이죠. 편안하거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선택하고 싶은 거니까 대학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또 가고 싶으니까 갔거든요. 그 대학에 다니고요. 거기서 또 자기가 또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이제 장학금 얻고 그래서 쭉 공부하더니 미안합니다. 요 얼마 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렇고
내 아들도 본모임관에 얘가 한국에 근황이 있었으면 대학 교수 못 됐을 거라고 말이죠. 미안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서울대학 입학은 못 했을 거예요.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도 아마 안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미국 가니까 자기 편안하니까 여유있게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지금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많이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달라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겠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못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때 오면서 자꾸 인간이 일본은 원수 나라, 중국은 북한과 가까운 나라니까 통일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미워하고 중국은 가까워지는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 속에 깔려있는 게 민관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데 정의는 평등사회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정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통제하고 기업도 나라가 관리해야 하고 대학도 나라가 관리해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권력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게 되면 자꾸 내려가서 다시 권력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생각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자.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잘 살자. 그게 이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권력으로 평등한 사회 만드는 건 정의는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자꾸 그런 방향을 보니까 우리가 걱정한 겁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바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경제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모든 문화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대학에 있으니까 문화 걱정을 좀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어느 신문에 이제 칼럼으로 다음번에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러시아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가 있고요. 투르게네프, 입센 아주 그쪽을 좋아했습니다. 그 왜 좋아했냐게 되면 러시아는 동양하고 가깝고 독일 플러스 영국은 이건 서양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 아니 좀 친밀감을 느낍니다. 영화를 봐도요. 미국 영화는 저는 남녀 관계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영화를 보게 되면 부자 관계, 모자 관계, 가족 관계가 나오거든요. 또 동양하고 좀 가깝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좋아하니까 톨스토이가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있고 음악가로 차이코프스키가 있고요. 요새 화가 가운데 샤갈이 있고요. 대단한 문화 가진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더니 그 문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100년 걸려도요. 그 문화 탄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을 좋아하다가 보니까 뭐 느끼는 거 아니 러시아와 같은 공산국가가 되게 되면 문화는 황무지가 됩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중국에 좀 자주 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교회도 뭐 좀 구경 자주 가는데요. 중국에 유명한 대학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 4군데 유명한 대학 옆에 가면 책방들 있잖아요. 그 서점에 가서 중국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나 하고 이렇게 읽는 책을 보게 되면 읽을 책이 없습니다. 왜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요. 다 인문학을 없애버리고요.
공산주의와 모택다 모르고만 하고 나니까 읽을 책이 없습니다. 내가 조선일보에 좀 칼럼을 한 3년 썼는데요. 그 길게 많이 쓰니까 이제 원고가 좀 생겨서 책이 2권 나왔습니다. 그 책 2권 가운데 한 권이 어떻게 중국말로 번역되어 가지고서 요새 중국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 번역된 걸 이제 번역본 나오면서도 민구안이 아마 중국 대학생들이 읽어줄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렵겠죠. 지금 또 한 권 번역한다 하는데 사상적인 통제가 많으니까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대로 가면 중국도 문화가 없었대요. 이거 미안합니다만 북한에는요,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림도 없고요, 음악도 없고요, 소설도 없고요, 없습니다. 왜요? 김정은 찬가, 김일성 원수 뭐, 그것밖에 지금 사상이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문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가까운 방향을 택하게 되면 무슨 뭐하니 점점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은 문화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일본 문화는 자유주의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상실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선진국가로 가야 하겠는데요. 거기 가기 위해서는 모든 자유를 위해서 창조해가지고 그것을 대한민국을 이제 키워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뭐 긴 말씀 어떻게 했고요. 그래서 난 양비 오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같은 생각이니까 그래서 중복된 얘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하나는 경제관을 바로 갖춰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관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낮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다 평균된다고 하는데 국제 무대에서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애국에서 벌어와야 합니다. 바로 어젠가 뭐 동아일보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노동조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노동조합 올라가 가지고서 경제 성장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노동조합을 많이 탄압했거든요. 근데 왜 탄압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남로당원이었겠죠. 뭐 다 발표되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 아니?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조합은 정권을 빼앗을 때까지는 파업합니다. 예, 정권 빼앗을 때까지는 파업하는데 일단 정권을 받게 되면 절대 파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왜 있는가? 파업을 해서 정권을 넘겨줄 때까지는 파업하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거 아니 자꾸 노동조합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경제가 지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뭐 내가 쓴 거니까 영국의 대처 수상 있잖아요. 지금도 왜 존경받는가? 영국 경제가 독일 한 대 떨어지죠. 프랑스 한 대 떨어지죠. 일본 한 대 떨어지죠.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영국이 노동조합이 제일 잘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 가지고서 영국 경제는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등유관이 노동조합을 힘껏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이 너무 강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없는 회사는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우리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삼성그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안 만든다고 해서 운동권 학생들이 본사까지 올라가서 노동조합 만들려고 말이죠. 떠들고 야단하고 그랬습니다. 노동조합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노사가 협동해서 대화해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돈을 내고 해서 벌어와가지고 나라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미래로 가야겠는데 제가 그저 우리 함께 좀 걱정하고 싶은 거 아니 나 자신의 생활
또 여러분의 생활도 좀 더 행복하게 변화가 와야 되겠는데 어떤 변화가 왔으면 좋을까? 그 한 가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사는 몇 사람 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 인생을 2단계로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은 인생을 3단계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인생을 다 3단계로 사는 때가 와야 한다. 그런 얘기를 뭐 방송도 좀 많이 하고요. 얘기하는데 이건 내가 살아왔던 얘기니까 그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학교를 떠나게 됐다 하면 올해도 살았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나이 많고 다 늙은이로 취급하고 사회에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고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난 늙은 거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늙은이를 만들어요. 그거 이상하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침에 학교 나가면 나보고 처음에 며칠 전까지만 인사해도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후배 교수들이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걱정해 주고요. 요새 뭘 소일하세요? 노는 사람으로 취급하고요. 야, 이거 해갑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이죠. 난 안 늙었는데 남의 늙은이 만드는구나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5년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자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년이 됐어요. 그게 떠나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늙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늙은 건 없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요. 글도 더 쓰고 싶고요. 강의도 뭐 더 많이 하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나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우리 성별 파티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후배 교수들,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학교 떠나니까 성별을 해줬거든요. 그 성별의 석사에서 내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나 오늘 가장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까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하고 함께 좀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 약속이니까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좀 더 많이 했어요. 책도 더 많이 쓰고요. 강연도 더 많이 나가고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미국, 캐나다 강연도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살아오는 게 학교에서 요만큼 살았는데 사회 나와서 더 많이 살게 되네요. 그래 한 15년 동안 가니까 80이 되대요. 이전 늙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늙은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 달렸단 말이죠. 늙었으면 안 늙은 거고 안 늙으려고 하면 더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82세쯤 됐을 때예요. 우리 기념관에 있는 안병욱 선생하고 우리 김태길 선생이 다 우리 동갑이거든요. 50년 동안 함께 쭉 일해왔거든요. 사회에서 보기도요. 1960년대에서 한 3, 40년은 우리 세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제일 컸다고 다 인정해요.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거든요. 우리 셋이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도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구세를 하는데 80이 되도록 쭉 살아보니까 계란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행복하고 좋은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쯤 아니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선진국가는 그게 가능한데요. 후진국가는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했거든요.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존경도 안 해주고요.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50은 안 되고 60은 돼야겠다. 그럼 60부터 몇 살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느냐. 성장하는 동안은 괜찮았다. 나를 위해서도 좋았고 사회에 대해서 생산적이니까 성장하는데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75세까지는 성장했다. 또 우리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래요. 내 책 가운데 가장 좋은 책들 좀 비중 있는 책은 다 그때 썼거든요. 학교 떠나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75세까지는 성장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80을 맞이하고 이제는 80이 되는데 그럼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이제는 앞으로 이 성장한 것을 도로 내려오면 없어지니까 연장해보자.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우리 셋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90까지 가보자. 90까지야 못 가겠냐 말이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나 다른 우리 친구들은 다 90까지 일했습니다. 김태길 선생님도 90까지 일하셨고요. 안병 선생님 92세에 텔레비전에 나온 마지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라고 그쪽 하시고 그랬거든요. 나도 그랬고요. 90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우리 교수들은 인생을 두 단계로 살았습니다. 30까지는 나를 키우는 교육 단계고요. 65세까지는 직장과 사회에서 일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엔 가정으로 가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시 출발해서 90까지 갔으니까 또 한 단계 산 셈이죠. 또 한 단계 산 셈입니다. 근데 세 단계 가운데 언제가 제일 소중했나? 그 생각해 보니까요.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세 단계를 다 살고 보니까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준 때는 언제냐? 마지막 단계거든요. 내가 나 생각을 해도요. 65세를 이전 정년됐으니까 끝났다 했으면 내가 사회 산 보람이 없거든요. 사회에서도 김영석 교수가 뭐 했나? 그 뭐 학교 끝나는 대로 끝났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일했기 때문에 지금 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요. 역사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60이 돼서 늙었다 하는 사람이 저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웃죠, 남이. 60은 늙었다. 80쯤 되면 이제 내가 늙었는가 보다. 그런데요, 그게 늙는 것도 아니에요. 안 늙으려면 안 늙어요.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나는 90에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90이 되니까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요. 근데 90이 돼서는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났죠. 살아있는 친구들도 나와서 활동 못하죠. 고독하대요. 나 혼자 남았구나 말이죠. 이제는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 아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 뭐 할 수 없었냐.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그대로 일하고 계속했는데 95세쯤 되니까요. 제일 뚜렷한 게 민구안이 정신적으로는 늙지 않았는데 몸이 늙어요. 이제 뭐 이제 내 몸이 종합병원이라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95세쯤 되니까 건강 때문에 더 못하겠구나 말이죠. 건강 때문에 일 못하겠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지금은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정신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몸이 자꾸 따라오질 못하니까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나타나는 게 무슨 다리 힘이 빠지니까요. 지폐를 짚어야 하고요. 휠체어 타다가 끝나게 되고 말이죠. 누구나 뭐 할 수 없고요. 또 듣는 거에 또 자꾸 약화되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루 종일 이제 아침 시작할 때부터 뭐고하니 내 정신이 내 몸을 좀 잘 이끌어줘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95세쯤 되면 그걸 느꼈는데 그럼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늙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미안합니다. 한편 오늘 신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글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내가 거기 끼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해 이게 내 나이에 여기 끼워줬는데 그게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다 50대, 60대야. 97은 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내 책을 읽어봐도 그때 썼던 책의 문장은 제일 좋아요. 문장은 제일 좋은데 사상은 지금이 앞서서요. 문장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사상은 지금이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해 97세에도 생각을 민거하니 아직은 정신 안 늙었다. 아직은 정신 안 늙었다. 다 인정해 주니까 안 늙었다.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입니다. 100세 다 됐을 때인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 나이에 그거 쓰겠냐 그랬더니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주말마다 쓰는 걸 이제 3년을 썼거든요. 아까 내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국어로 번역됐다는 거 이제 그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돼서 나온 책이거든요. 동아일보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또 지난 3월 달부터 중앙일보에서 우리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간곡히 좀 부탁하고 한다고 말이죠. 그 나도 걱정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글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럴 텐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글이든 좋으니까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쓴다고. 지금 요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칼럼을 안 쓰다가 보니까요. 좀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째는 뭐니 이만한 사상을 짧은 문장으로 꾸며놓아야 하니까 자꾸 제약을 받아요. 다시 써야 되고, 뭐, 축소해야 되고, 뭐, 이제 문장도 짧게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귀찮아요. 내 책 쓰는 거 내 마음대로 쓰면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100살 넘은 사람이 60대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요. 경쟁하면 지고 싶진 않거든요. 쫓겨나고 싶진 않거든요. 꼴찌로 따라갈 바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도 앞장서는 못 가더라도 기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쓰는 칼럼을 자꾸 읽어보게 돼요. 읽어보고서 하니까 내가 가만 써봐도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계속해보자 말이죠.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민구하니 여러분이 잘 노력하시면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정신 늙지 하고 정신이 젊은 사람은 치매에 걸리질 않아요. 근데 몸은 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몸은 할 수 없는데요. 정신은 늙지 않아요. 하고 건강도요. 우리 지금 당뇨하고 혈압하고 치매하고가 이건 나이 들면 이제 반드시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데요. 이걸 이제 늙어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50대 후반, 60대부터 관리하면요. 다 90대는 간다 그래요. 9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 시간도 다 됐습니다만 부탁하고 싶은 거 아니 90 이전까지는 다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 생각해요. 그건 그 다음엔 개인 따라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행복하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이제 좋은 나라 될 테니까 뭐 해야 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민구하니 공부하는 사람은 늙는 길이 없어요. 독서하는 사람 늙는 길이 없고요. 정신적으로 자꾸 나를 키우는데
그 안 하면서 안 넣겠다 하면 그건 할 수 없죠. 그건 뭐 밥 안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든지 공부하고요, 독서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민관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일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찾아보면요, 나는 늙으면 할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를 걱정하게 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가지세요. 내가 그래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냐고.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 남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다른 건 못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좀 모범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니까요. 할 일이 그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공부하고요. 일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살게 되면 정신이 나는 늙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3단계를 산다 하는 건 이제 상식이 됐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이 들듯의 모범을 보여주고 나같이 내 가족들이 후배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좀 좋은 책임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말씀을 시간이 없어 못 드리고요. 그런 생각 하나는 좀 가지고 가셔서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작은 보탬이라도 주었다 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다 없어지고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 행복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요. 나는 모르는데 그냥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인생을 좀 새롭게 행복하게 좋은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